새벽 5시, 박민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평생을 그 시간에 일어나 인천 부두로 향했던 몸이 은퇴한 지 석 달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은 없었다. 72세, 50년을 하역 노동자로 살아온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뭉쳐 있었다. 민수는 좁은 원룸 창밖을 바라봤다. 인천 부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홀로 살아왔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진우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IT 회사 기획팀장으로 살고 있었다. 1년에 2~3번 오는 게 고작이었지만 민수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바쁜 세상이니까. 그런데 한 달 전 진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서울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민수는 놀랐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요. 서린이도 모시고 싶대요. 며느리 한서린의 이름이 나오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서린은 인테리어 회사 과장으로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다. 민수와는 결이 달랐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히 청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알았다. 가마. 짐을 싸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낡은 작업복 몇 벌, 아내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 민수는 마지막으로 부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빠르게 변했다. 인천의 공장지대, 김포의 논밭, 그리고 서울의 고층 빌딩들.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진우가 마중을 나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왔다.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우의 손은 부드러웠다.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보며 괜히 움츠러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린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방은 저쪽에 준비해뒀어요. 고맙다. 민수는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한 인테리어, 현대식 가구들, 그리고 어디 하나 먼지 없는 집. 자신이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수는 문득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 편히 계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진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민수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인천보다 더 좁고 답답해 보였다. 민수가 서울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봤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서린이 놀란 듯 물었다. 아직 6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응, 습관이 돼서. 그럼 커피라도 드릴게요. 서린은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왔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이 불편해 보이는 걸 느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급하게 나온 그녀의 모습에서 귀찮음이 묻어났다. 진우가 출근하고 집에 둘만 남으면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다. 서린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 민수가 거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님,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화상회에 있어서요. 아, 그래. 미안하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자니 답답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더 힘들었다. 어느 날 민수는 오랜만에 인천에서 입던 작업복을 꺼내 옷장에 넣으려 했다. 낡았지만 정이 든 옷이었다. 그때 서린이 들어왔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아, 옛날에 입던 옷이야.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님, 그런 거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집 분위기 생각 좀 하세요. 분위기? 네. 저희 집에 친구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낡은 옷은 좀.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서린은 이어 말했다. 그냥 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삶 사시는 거잖아요. 이건 내 인생이 담긴 옷인데. 아버님, 우리 체면 좀 생각하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수는 작업복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버리지는 못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돌아왔을 때 서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아버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거 해봤어요. 고맙다. 민수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진우 앞에서 서린은 완벽한 며느리였다. 반찬을 챙겨주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가 없는 순간엔 달랐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민수가 어설프게 돕겠다고 하면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민수는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아침마다 새벽같이 돌아다니고 집안일도 서툴고. 여보,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알아. 근데 솔직히 불편해.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민수는 인천의 좁은 원룸이 그리웠다. 비록 외로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10월 15일, 민수의 칠순 생일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달력을 바라봤다. 72세. 칠순은 이미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이날을 특별하게 여겼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소박하게나마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었다.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좀 다르겠지. 민수는 기대를 품고 거실로 나갔다. 진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서리는 화장을 하며 바빠 보였다. 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희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다. 출근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우와 서리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민수는 혼자 남겨진 식탁 앞에 앉았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깜빡했나 보다. 바쁘니까.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점심때쯤 전화가 오겠지 싶어 핸드폰을 옆에 두고 기다렸다.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저녁 6시,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배가 고팠다.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 앞에서 민수는 한참을 서성였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덮밥. 어느 것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장 저렴한 김치찌개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4,000원입니다. 민수는 지폐를 꺼내며 계산대 직원을 바라봤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무표정하게 도시락을 봉투에 담아줬다. 민수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식탁에 도시락을 펼쳤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도시락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다. 맛은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이 먹고 싶다. 민수는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생일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던 아내. 영감,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게 보냅시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포기했다.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할 필요 없어. 8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진우와 서린이 들어왔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아, 저희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요.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아, 피곤해.
오늘 정말 힘들었어. 진우도 지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다. 아니, 알았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72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부두에서 땀 흘리던 날들, 아내와 단둘이 살던 작은 집,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 모든 게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그는 억지로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충분히 늙었고 충분히 약해 보였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이제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서울의 거리는 인천과 달랐다. 깔끔하게 정돈된 보도블록, 카페마다 쏟아지는 젊은이들, 그리고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민수는 그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최만석이 서 있었다. 인천 부두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였다. 75세, 민수보다 3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만석이, 자네가 왜 여기? 나도 이 근처 살아. 부동산 일로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네. 만석은 민수 옆에 앉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자네 아들 집으로 들어왔다며? 소식 들었어. 그래, 한 달쯤 됐나? 어때? 괜찮아. 민수는 잠시 말을 아꼈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창피했다. 뭐? 그럭저럭. 만석은 민수의 표정을 읽었는지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지? 나도 알아. 자식 집 얹혀 사는 게 어떤 건지. 자네도? 나도 한 2년 살았어. 딸 집에.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 지금은 혼자 자취하면서 일하고 있어. 민수는 만석의 말에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나저나 민수야. 만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자네, 아직도 그거 갖고 있지? 그거? 우리가 옛날에 같이 산 땅 말이야. 인천 부두 쪽.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내가 부동산 하잖아. 요즘 그쪽 개발 소식 듣고 알아봤더니 우리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 만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자네 혹시 모르고 있었나? 무슨 소리야? 신항만 개발 말이야. 우리가 가진 땅이 개발구역에 딱 걸렸어.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다. 그 땅은 거의 잊고 살았다. 30년 전 부두 동료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200평짜리 토지. 당시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황무지였다. 그냥 훗날을 위한 작은 투자쯤으로 생각했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만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자네 목만 해도 최소 3억은 될 거야. 개발 들어가면 더 오를 수도 있고. 3억. 민수는 믿기지 않았다. 평생 품팔이로 살아온 자신에게 그런 돈이 있다니.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가진 권리가 이제 금값이 될 거야. 만석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다. 근데 조심해야 해. 이런 거 알면 다들 달라붙거든. 특히 가족들. 민수는 진우와 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딸한테 당했어. 돈 이야기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 갑자기 효녀되고.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했는데? 나갔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다. 민수야, 생각해봐. 그 땅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나한테 연락해.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천천히 얘기하자고. 일단 자네 상황부터 정리하고. 만석은 손을 흔들며 떠났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다. 최만석 부동산 중개대표. 3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던 돈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서린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수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토지 등기권리증.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만석을 만난 이후 민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땅 이야기를 가족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저녁 진우가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다. 서린도 옆에 자리를 잡았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 자리도 불안하고. 서린이 회사도 경기가 안 좋아서 상여금이 반토막 났어요. 서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서울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파트 대출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민수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아버지, 생활비를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 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요. 아버지 연금 받으시잖아요. 민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국민연금은 고작 45만 원이었다. 그것도 평생 적게 내고 받는 거라 많지 않았다. 나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있잖아요. 밥도 해드리고 집도 제공하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린아. 진우가 제지했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다. 저도 참았어요. 솔직히 아버님 오시고 나서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올랐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폐를 끼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진우가 급히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서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아버님, 이게 저희 이번 달 지출 내역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빠듯한지. 민수는 화면을 대충 훑어봤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메시지만 분명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뭐라도 보태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린은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듯했다. 아버님, 그리고 혹시 저축이나 재산 같은 거 있으세요? 재산? 네. 아버님도 평생 일하셨잖아요. 퇴직금이나 그런 거. 진우가 다시 제지했다. 여보, 그건 좀. 왜? 물어보는 것도 안 돼요? 아버님 재정 상황을 알아야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서린의 눈빛은 집요했다. 아버지, 예전에 부두에서 받던 퇴직금. 아직 남은 거 없으세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만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돈 이야기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 별로 남은 거 없다. 다 생활비로 썼어. 정말요? 서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대비를 하죠. 혹시라도 병원비 같은 게 필요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서린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아버지, 그냥 여쭤본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거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리가.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 글쎄요. 표정이 이상했는데.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는 서랍에서 토지 등기권 리증을 꺼내 다시 바라봤다. 200평. 3억. 그 숫자들이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이걸 말하면 더 끔찍해지겠지. 민수는 서류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만석의 전화번호를 떠올렸다. 어쩌면 만석의 말이 맞았는지도 몰랐다.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밤은 깊어갔지만 민수의 잠은 오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계산과 셈법들. 그 속에서 민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생활비 이야기가 나온 이후 민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집에서는 최대한 존재감을 줄였다. 하지만 설인의 눈초리는 날로 예리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산책을 나가려는데 설인이 말을 걸었다. 아버님,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그냥 동네 좀 걷고. 혹시 누구 만나세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혼자 다녀. 그래요? 며칠 전에 누가 아버님 찾아왔던데요. 나이 드신 분. 만석 이야기였다. 며칠 전 만석이 잠깐 들렀다가 간 적이 있었다. 아, 옛날 친구야. 인천에서 같이 일하던.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옛날 얘기지 뭐. 설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석을 만났다. 만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민수야, 자세한 내용 가져왔어. 만석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게 우리 땅의 현재 상황이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지적도와 개발 계획서였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땅이 정확히 어디야? 여기. 만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총 200평인데 우리 6명이 공동 소유자지. 그러니까 자네 몫은 33평 정도. 33평. 적어 보이지? 근데 여기가 핵심 구역이야. 물류센터 들어올 자리거든. 평당 가격이 장난 아니야. 만석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시세로는 평당 900만 원. 자네 몫만 해도 3억 가까이 되는 거야. 개발 시작되면 더 오를 거고. 민수는 숨이 막혔다. 3억. 그 돈이면 진우 부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었다. 아니, 혼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만석이 진지한 표로 말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브로커들이 들끓고 있어. 헐값에 사겠다고 접근하는 놈들도 있고. 헐값? 그래. 2억에 팔라는 놈도 있더라고. 뭘 몰라서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 만석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공동 소유자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협동조합? 그래. 땅을 따로 팔지 말고 같이 개발에 참여하는 거지. 그러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내가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땅 주인들이 직접 참여하면 개발 이익도 나눠 가질 수 있거든. 만석은 설명을 이어갔다. 물류센터 건물주가 되는 거야. 임대료 받으면서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지.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평생 품팔이로 살아온 자신이 건물주가 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대부분 찬성이야. 근데 한두 명이 당장 돈이 급하다고 팔려고 해. 그러면 우리 계획이 망가지거든. 만석은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자네가 핵심이야. 자네가 버텨줘야 이게 성사돼. 나? 그래. 자네가 가진 지분이 제일 깔끔해. 다른 사람들은 가족 명의로 분산돼 있는데 자네 것만 단독 명의거든. 민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물론이지.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브로커들이 벌써 냄새 맡고 있어. 만석은 명함 하나를 더 꺼냈다. 혹시 법률 자문 필요하면 이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민수는 명함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집에 도착하자 설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래 계셨네요. 응, 좀 멀리 갔다 왔어. 설인은 민수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서류를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분명 뭔가 눈치챈 듯했다. 민수는 문을 잠그고 서류들을 펼쳐봤다. 지적도, 개발계획서, 그리고 토지 등기권리증. 이 종이 몇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결정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민수의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민수가 땅 이야기를 숨기려 했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설이는 민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청소를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최근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다. 서랍을 뒤지던 설이는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토지 등기권 리증과 개발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설이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눈이 커졌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200평 공유지분. 그리고 신앙만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라는 문구. 설마. 설이는 급히 핸드폰으로 개발 지역을 검색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다. 인천 신앙만 배후단지, 물류허브로 급부상, 해당 지역 땅값 3년 새 2배 상승. 설인의 손이 떨렸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억 원대 재산이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돌아왔다. 방문이 열린 채로 설인이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설인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이내 태도를 바꿨다. 아버님,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걸 왜 뒤져?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소 온순하던 그가 화를 내자 설이는 당황했다.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님, 이게 정말이에요? 이 땅이 아버님 거예요? 민수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설이는 한 발 물러섰다. 잠깐만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왜 숨기신 거예요? 내일이잖아. 아니에요. 가족인데 왜 숨겨요?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급히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1시간 후 진우가 황급히 퇴근했다. 설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신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억짜리. 뭐라고?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인이 끼어들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우리한테 생활비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시면서. 설인아. 진우가 제지했지만 설인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기만이에요.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재산은 혼자 챙기려고 하시다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서 내 땅을 내놓으라는 거냐? 당연하죠. 가족인데 나눠야죠. 특히 아버님 모시는 우리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권리. 민수가 비웃었다. 너희가 날 모시는 게 권리 때문이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설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아니라. 나도 다 알아. 너희가 날 어떻게 보는지.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짐이지. 귀찮은 늙은이지. 그러면서 내 재산은 노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오해예요. 진우가 변명했다. 오해? 생활비 달라고 할 때 너희 눈빛 봤어. 내가 뭘 숨기고 있나 캐려는 눈빛.
설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래도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 정도는. 감사.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너희가 원하는 거였구나. 처음부터. 그때 설인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버님. 갑자기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아버님, 같이 살아요.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제대로 효도할게요. 민수는 설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봤다. 차가운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진 척하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효도?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돈 때문에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민수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 다 알았어. 너희가 뭘 원하는지. 진우가 다가왔다. 아버지, 진심으로 같이 살고 싶어요. 이 땅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천천히.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다. 미안하지만 이 땅은 너희와 상관없어. 아버지.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살겠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진우와 설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설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몇 억이 날아갔어. 진우는 아내를 노려봤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에서 민수는 만석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제 결심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땅 이야기가 드러난 후 사흘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설이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었다. 진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민수는 그 사이 만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 다른 공동 소유자들도 만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가 만석의 제안에 동의했다. 땅을 개별적으로 팔지 말고 함께 개발 사업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민수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만석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협동조합 정관이야. 다음 주에 공식 설립 총회를 하려고 해. 그래. 근데 가족들은 어쩔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주말 저녁 민수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진우와 설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협동조합 정관, 토지 이용 계획서, 그리고 새로운 통장. 이게 뭐예요? 설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 결정이야.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 땅은 내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50년을 땀 흘려 일한 대가야. 그래서요? 설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이 땅은 너희와 상관없다. 아버지.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들어봐. 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이 땅으로 옛 동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어. 우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거야. 설인이 서류를 휘둘렀다. 말도 안 돼요. 가족이 있는데 혼자 그런 결정을. 가족. 민수는 설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면 생활비부터 캐묻고 재산을 숨긴다고 비난하나. 가족이면 늙은 아비를 짐처럼 여기나.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가 날 어떻게 봤는지 다 알아. 귀찮은 존재. 돈이나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냥 짐.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진우가 변명했다. 오해가 아니야.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통장이야.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여기로 들어올 거고 나는 이 돈으로 독립할 거야. 독립이요? 그래. 나는 나갈 거야.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진우가 황급히 말했다. 아버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때문에 못 산다는 법 없어. 내 친구들도 다들 혼자 잘 살고 있어. 설인이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래요. 나가세요. 어차피 우리 돈 한 푼 안 주실 거면서. 설인아. 진우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설인은 멈추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버님이 계신 것도 힘들었어요. 이제 그 돈까지 혼자 챙기시겠다니 잘 됐네요. 편하게 나가세요. 민수는 설인의 본심이 드러난 것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오히려 후련했다. 더 이상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고맙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협동조합 설립 발표문이야. 다음 주에 언론에도 공개될 거야. 진우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인천 부두 노동자들의 자립 협동조합으로 제2의 인생. 기사 내용이었다. 우리 6명이 30년 전 함께 산 땅이 이제 우리 노년의 희망이 됐어. 만석이가 제안한 방식대로 우리는 땅 주인이자 건물주가 될 거야.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내 마지막 선언이야.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살겠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땀 흘린 사람들과.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50년 동안 부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다져진 그 눈빛.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주까지 내 짐을 쌀 거야.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진우와 설인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봤다. 설인이 울먹였다. 몇 억이 날아갔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돈만 보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다. 민수의 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새로운 시작. 72세의 노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다.